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기생과 못생긴 종. 영성군 박문수가 젊었을 때 외숙이 진주 고을원으로 임명되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기생과 친하여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기로 굳게 약속했지요. 하루는 박문수가 글방에 앉아 있노라니 지질이 못난 여종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여종을 가리키며 놀려댔지요. 저년이 하도 못난 탓에 나이가 30이 차도록 아직 전날 밤을 지내보지 못했다지. 저년과 하룻밤을 지내면 적선을 하는 셈이 될 테니 신명이 보살펴줄 건 틀림없네. 싹둑깍둑 짖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여종의 신세가 측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여종이 또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안으로 불러들여 그와 하룻밤 정을 나누었지요. 여종은 처음으로 사나이에게서 정을 받자 몹시 감격하였습니다. 그 뒤 박문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고 나니 언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암행의사로 임명되어 진주로 내려갔지요. 거지 모양을 하고 밥을 빌며 전에 친하던 기생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뒷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노파가 나왔습니다. 박문수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던 노파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왜 이상하단 말이오? 자네 얼굴이 신통이도 언젠가 여기 사또님 책방으로 왔던 박도령 같으니 이상해서 그러네. 내가 바로 그 박도령이오. 노파는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아유,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도련님이 이런 거린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 어서 방에 들어가 밥이나 자시고 가시오. 박문수는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기생의 안부부터 물었지요. 자네 딸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사또 수청을 들고 있습지요. 늘 동원에 붙박혀 나오지 못한다우. 노파가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참인데忽然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기생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반색하며 알려주는 말이 들렸습니다. 얘야, 그 박도령이 왔구나. 언제 왔대요? 뭐하러요? 차린 꼴이 불쌍하더라. 찢어진 삿갓에 누더기를 걸치 모양이 빌어먹는 꼴이더구나. 까닭을 물으니 제 외가집에서 쫓겨났다더라. 그러곤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 밥을 빌어먹으면서 이곳에 왔는데 그 전에 여기 오래 있으며 관속들과 낯을 익힌 터라 돈냥이나 얻어가려고 온 꼴이더라. 노파의 말을 들은 기생이 그만 발끈했습니다. 그런 말을 내게 무엇하러 하오? 너를 보자고 온 사람이니 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보려무나. 보면 뭘 하우? 그런 사람은 보고 싶지 않수. 내일이 병마사 날의 생신날이어서 촉성루에 고을 온들이 많이 모여 풍악을 잡힌다며 감령과 본부의 기생들더러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라는 엄한 분부를 내렸수. 내 옷농 안에 새로 지은 옷이 한 벌 있으니 어머니가 좀 꺼내다 주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내가 들어가서 가지고 가거라. 기생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기생의 낯은 암상이 가득 돋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살이 꼿꼿해 가지고 온농을 열어 젖히더니 옷을 꺼내 들고는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휑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박문수는 기생의 어머니를 불렀지요. 주인이 이렇게 쌀쌀하게 구니 내가 어떻게 이 집에 눌러 있겠소. 나는 가오. 노파는 박문수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철이 없어 인사를 모르는 기생을 두고 뭘 탓하시오. 밥물이 다 잦았으니 잠깐 앉았다가 욕이나 하고 가시오. 먹고 싶지 않소. 박문수는 그 길로 문을 나서 이번에는 물깃던 여종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종은 아직까지 관청에서 물깃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박문수의 행색을 이쓱토록 여겨보던 여종이 문득 중얼거렸지요. 이상하다. 이상해. 사람을 보고 왜 이상하다고 하느냐. 손의 모양이 이곳에 있던 책방날이 박도련님 같기에 하도 이상해서 하는 말이 와요. 내가 그 박도령이면 어쩔 셈이냐. 여종은 물동이를 땅에 내려놓고 박문수의 손을 잡더니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이 무슨 일이며 이 꼴이 웬 꼴이옵니까? 내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함께 가십시다. 박문수가 따라가 보니 집이란 2억 칸짜리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여종은 울먹이며 거지가 된 까닭을 물었지요. 박문수는 아까 기생 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종은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어쩌면 이 꼴이 된단 말입니까? 쇳내는 도련님이 크게 된 줄 알았사옵니다.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 오늘은 내 집에서 묵으세요. 그러고는 고리짝을 급히 열고 무엇인가를 꺼냈지요. 명주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여종은 박문수에게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했습니다. 이 옷이 어디서 난 것이냐? 이것은 쇳내가 몇 해 동안 물을 기르며 푼푼히 모아 마련한 것이옵니다. 품값을 모아두었다가 천을 사서 돈을 주고 옷을 지어 건사해 두고 있사옵니다. 살아생전에 도련님을 배우면 이곳으로 저의 정을 알리려고요. 박문수는 그 말에 눈뿌리고 화끈거렸으나 짐짓 사양했지요. 내가 오늘 해진 옷을 걸치고 왔는데 갑자기 새 옷을 입고 나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냐. 나중에 입을 테니 아직은 그냥 두어라. 여종은 곧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밥을 짓는 모양이더니 조금 지나 뒷뜰락에서 누구를 욕하는지 야단치는 소리가 나며 외깔대까 그릇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이상하여 여종을 불렀지요. 대체 무슨 일로 소란이냐? 별일 아니옵니다. 제가 도련님 가신 뒤로 신주를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저 도련님이 잘되어 이름을 떨치도록 해주십사 하고 정성껏 빌었습니다. 귀신에게 영험이 있다면 도련님이 일이 될 법이 있겠사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치성당에 놓았던 그릇들을 깨버리고 신주를 불살라 버렸사옵니다. 박문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뒤 밥이 들어오자 저녁을 달게 들고 그대로 하룻밤을 묵었지요.
어둑 새벽이 되자 내가 가볼 데가 있느니라 하며 밥을 재촉해 먹고는 여종의 집을 나섰습니다. 고추 촉성루에 이른 박문수는 누대 아래로 몸을 감추었지요. 해가 뜨자 관속들이 우르르 몰려와 빗질을 한다, 자리를 깐다, 수선을 떨더니 얼마 뒤 병마절도사와 고을원이 나오고 이웃 고을의 원들 10여 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잔치가 한창 어우를 무렵 박문수가 숨었던 데서 뛰쳐나와 자리 위로 올라가 병마절도사에게 말을 건넸지요. 지나가던 길손이 좋은 잔치를 만나 한몫 끼려고 왔소이다. 저 구석에 앉아 구경이나 하는 것이야 무슨 안 될 게 있겠느냐. 조금 뒤에 주안상을 흐무지게 들여오고 질탕한 풍악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고울 사또의 등 뒤에 그 기생이 섰는데 차림새도 눈부시거니와 온몸에 교태가 찰찰 흘렀습니다. 병마졸도사가 그 모양을 보고 웃으며 사또가 요즘 저것한테 골아 떨어져서 신세기 전만 못해졌구려 하자 고을원이 펄쩍 뛰었지요. 허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년이 이름이나 났을 뿐이지 나는 그리 탐탁지가 않소이다. 뻔한 일을 아니라고 뻗대는구려. 병마절도사는 껄껄 웃으며 기생에게 술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생이 술을 부으며 다가오자 박문수가 청을 댔지요. 이 길선도 술 마시기를 좋아하니 내게도 한 잔 부어주구려. 병마절도사가 그럼 술을 부어주려무나 하자 기생은 잔에다 술을 부어서는 통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 손님에게 갖다 주어라. 허허, 나도 남자요. 기생 손에서 받아 마셨으면 하오. 병마절도사와 봉관 사또의 낯빛이 댕댕해졌습니다. 마시는 건 좋지만 꼭 기생 손에서 받아 마셔야만 마시냐. 박문수가 잔을 받아 마시고 음식상을 보니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을 놓았는데 자기 앞에 놓인 상에는 그릇 2-개가 댕그라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 같은 양반인데 음식에 어째 차별을 둔단 말이냐? 박문수의 말에 봉관 사또가 발끈하였습니다.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찌 이리 번거롭게 구느냐? 그만큼 얻어 먹었으면 갈 대로 갈 노릇이지 웬 잔말이 그리 많단 말이냐? 박문수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눈에는 내가 아이로 보이느냐? 나는 어른이 아니란 말이지. 내게는 이미 처자도 있거니와 수염이 한 자가웃대거늘 내가 어찌 아이겠느냐? 이 빌어먹을 거지 녀석이 정녕 망령이로구나. 쫓아내어라. 고을원이 불호령을 내리자 관속들은 누대 밑에서 그를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내가 왜 내려가느냐? 본관사또이야 모두가 내려가야 하겠다. 하고 뻗대었습니다. 고을원은 얼굴이 불그라 푸르락해졌지요. 저 미친 거지로다. 여봐라, 저놈을 빨리 끌어내지 못할까? 서슬푸른 호령 소리에 질급을 한 아전 녀석들이 우우하고 덤벼들어 박문수의 등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요. 너희 놈들이나 나가거라.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문 밖에 있던 역졸들이 달려 들어오며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외쳤지요.
그 소리에 병마절도 이야 좌중의 얼굴이 흙빛으로 되어 쥐구멍을 못 찾아 해덤비며 달아났습니다. 그제야 박문수는 윗자리에 걸터 앉으며 껄껄 웃었지요. 애당초 그렇게 나가야 했느니라. 박문수가 병마절도사가 앉아있던 윗자리에 앉아 병마절도사 이하 각 고을원들이 모두 관복 차림을 하고 일일이 들어와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인사를 다 받고 나자 박문수는 그 기생을 잡아들이게 하였지요. 그 어머니까지 불러놓은 다음 기생을 꾸짖었습니다. 연전에 너와 나의 정이 어떠하였느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 지언정 굳은 마음 변치 않으리라고 했은즉 내가 설사 거린이라 해도 좋은 말로 위로함이 옳겠거늘 어찌 성을 낸단 말이냐? 속담에 동량은 주지 않고 쪽방만 깨버린다는 말이 정녕 너를 두고 한 말이랬다. 괘씸한 짓으로 보아서는 당장 때려 죽일 것이로되 너 같은 것을 죽여서 무얼 하겠느냐. 박문수는 기생의 불기를 몇 대 치고는 그 어머니에게 일렀습니다. 너는 인사를 아는 사람이다. 내 얼굴을 보아서 저것의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그러고는 그에게 쌀과 고기를 얼마간 내주게 하였습니다. 여봐라, 내 정든 여인이 여기 있으니 빨리 불러 올려라. 박문수는 곧 물깃는 여종을 불러 올려 옆에 앉히고 등을 쓸어주며 분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정을 나눈 내님이로다. 이 여자를 기생 명부에 올리고 행수 기생 노릇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저 기생은 물깃는 여종으로 박아 놓아라. 그러고는 고을의 이방을 불러 무슨 명색으로든 돈 200냥을 가져오게 해서는 여종에게 주고 떠나갔습니다. 박문수가 암행의사로 다른 고을을 향해 가다가 날이 저물도록 밥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플 대로 고팠습니다. 한 집을 찾아가니 16살 되어 보이는 소년이 혼자 있었지요. 그 앞으로 가서 밥 한 그릇을 빌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 술 주시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집이 가난하여 며칠째 불을 지피지 못하였으니 손님에게 줄 밥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박문수가 너무 기진하여 잠깐 앉아 노라니 소녀는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종이봉지를 자꾸 쳐다보며 무엇인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종이봉지를 풀어서 두억한 되는 초가집으로 들어갔지요. 지게문을 열면 곧 안방이 모양이었습니다. 소년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밖에 있는 박문수에게 들렸습니다. 밖에 지나가던 길손이 끼니때를 놓치고 밥을 청합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고야 어찌 모른 체 하겠습니까? 쌀이 떨어져서 밥을 줄 수 없으니 이걸로 밥을 지어야 할까 봅니다. 그걸 써버리면 내 아버지 재산은 건널 셈이냐.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눈앞에 있는 굶은 사람부터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것을 받아서 밥을 지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자 측은한 생각이 치밀어 올랐지요. 소년이 밖으로 나오자 박문수는 아버지의 제사를 건넌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손님이 이미 들었으니 속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 아버님 제삿날이 멀지 않았는데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 마침 쌀 한 대박이 생겼기에 종이에 봉지를 만들어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무리 때를 거르더라도 그것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님이 배고파하는데 밥을 지을 쌀이라고는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쌀로 밥을 짓게 하였습니다. 일이 안 될 때라 손님이 듣고 알게 되었으니 부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 판에 하인 하나가 오더니 소년을 찾았습니다. 박도령, 빨리 나와! 오늘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겠으니 그리 전해줘. 하고 소년은 사뭇 애걸했지요. 알고 보니 소년은 박문수와 같은 성씨였습니다. 저 하인이 누구냐? 이 고을 좌수댁 하인입니다. 제가 나이가 차서 좌수댁에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을 청했더니 자수가 망신을 당했다고 하면서 날마다 하인을 보내어 나를 잡아다가 끌고 다니며 갖은 곤욕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하인이 또 온 것입니다. 말을 들으니 자수의 소행이 괘씸하기 그지없었지요. 박문수는 소년을 막아서며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이의 아저씨이니 대신 가겠다. 박문수는 밥을 먹은 뒤 하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좌수가 대청에 앉았다가 박문수를 보자 다짜고짜 잡아들이라고 호령했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대청으로 올라가 앉았지요. 내 조카는 양반집 자손이니 그대보다 문벌이 높지만 단지 가난한 탓으로 그대 집에 정언을 하였소. 그대가 마음 없으면 거절하면 그만일 텐데 무슨 까닭으로 날마다 잡아다 욕을 보인단 말이오. 그대가 이 고을의 자수라고 해서 그러는 게요. 좌수는 성이 벼락같이 나서 하인을 잡아들이게 하고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내 놈들어 박도령을 잡아오랬는데 어디서 이따위 미치광이 길손을 잡아와 상전을 욕보인단 말이냐? 우선 내 놈부터 볼긴 맛을 봐야겠다. 이때 박문수가 소매 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이며 호령했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감히 이러느냐? 자수는 암행어사의 마패를 보자 당장 얼굴이 흑빛으로 질려서 섬돌 밑에 내려가 엎드렸습니다. 아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럼 내가 박도령 댁과 혼인을 맺겠느냐?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역설을 보니 사흘 뒤가 좋은 날이랬다. 그날 내가 신랑과 함께 오겠으니 너는 혼례치를 채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하느니라. 알았소이다. 박문수는 그 길로 문을 나서 고을로 들어가 암행어사야 출도를 하고 고을원을 불렀습니다. 내 조카뻘 되는 아이가 이 고을에 있는데 아무 날에 고을 자수의 딸과 혼인을 맺게 되오. 그날 혼사 차림과 잔치에 소용되는 물건들을 고을에서 갖추어 주면 고맙겠소. 혼인이란 경사인데 잘 도와주지 않을 리 있겠소이까? 분부대로 하오리다. 고을원은 이웃 고을의 원들까지 다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박문수는 자기가 거처하는 집으로 신랑을 불러다가 사모관대 차림을 시키고 자기도 위의를 갖추고 신랑을 따라갔습니다. 자수의 집에서는 구름 같은 장막을 치고 음식상을 준비하게 차려놓고 있었지요. 어사가 주인격으로 윗자리에 앉고 고을원들이 쭉 둘러앉았으니 좌수집 잔치가 더 한층 구경스러워졌습니다.
애식을 마치고 신랑이 나가자 박문수는 곧 자수를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자수는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조아렸지요. 소인은 분부대로 혼례를 하였사옵니다. 그래, 내 집에 농과 밭이 도합 얼마나 되느냐? 얼마입니다. 사위에게 절반을 갈라줄 수 있겠느냐? 어찌 감히 분부를 거역하오리까? 노비와 마소는 얼마이고 가장 진물은 얼마냐? 노비와 마소는 얼마이고 가장 친물은 얼마이옵니다. 그것도 사위에게 절반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알겠사오이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인으로 어사 박문수라고 수결을 둔 다음 봄, 고을 온더러 문서의 격식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문서가 다 되자 박문수는 어사의 마패를 인장 삼아 꽝 찍었지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고을온을 향해 떠났다고 합니다. 여왕을 사랑한 남자. 추수를 시작하려면 아직 한 달여가 남았지만 들판 곳곳에 벌써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벼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사계절을 통틀어 겨울 한철을 제외하곤 그래도 농사꾼에겐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한가한 때라 쥐기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도성 구경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쥐기는 저녁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지요. 쥐기의 어머니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지금까지 농사며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느라고 동네 밖 구경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 치근하고 가여워 흔쾌히 승낙했지요. 다음 날 아침 괴나리 보찜을 등에 맨 쥐기는 어머니의 환송을 받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쥐기가 사는 마을에서 도성인 서라벌까지는 좋게 300리가 됨직한 거리였지만 쥐기는 부지런히 걸음을 놀려 이틀 만에 도성에 도착했지요. 서라벌. 말로만 듣고 언제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신라의 고도 서라벌에 도착한 쥐기는 가슴이 뛰어 밤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쥐기는 도성 안에 사관을 정해두고 아침을 먹기가 무섭게 구경을 나갔다가 밤이 이쓱해서야 다시 돌아왔지요. 쥐기의 눈에 비친 서라벌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이 없었고 쥐기가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대궐은 쥐기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촌민들의 제일 큰 구경거리로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쥐기는 저녁을 먹고 나면 늘 사관의 주인과 그날 하루 자신이 구경한 것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하루는 주인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선덕 여왕이 시조묘에 제사를 드리러 가니 그 행차를 구경하러 가자는 것이었지요. 그 말에 쥐기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라벌에 사는 사람들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여왕의 행차를 일개 촌민에 불과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쉬이 믿기지 않았지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밤새 잠을 설친 쥐기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몇 수저 뜨고 난 뒤 사관의 주인과 함께
여왕의 행차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길목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여왕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잡느라 서로 자리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기는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여왕의 행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이윽고 멀리서 풍악 소리가 울리더니 수많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여왕이 탄 어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허리를 숙여 여왕에게 경의를 표했지요. 주기도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으로 여왕의 건승을 빌었습니다. 여왕이 탄 어가가 주기가 서 있는 곳으로 지나갈 때 주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여왕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기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여왕은 자기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옥처럼 흰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 호수같이 맑은 눈에 앵두같이 붉은 입술, 기품 있는 자태와 온화한 미소는 주기의 넋을 빼앗고도 남았습니다. 어느새 주기는 여왕의 행차를 뒤따르고 있었지요. 시선은 오로지 여왕이 타고 있는 어가에 둔 채 거의 무의식적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여왕 폐하를 가까이 뵐 수 있다면. 주기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호위병에 둘러싸인 여왕은 주기의 존재조차도 모른 채 제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대궐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주기는 대궐 문 앞에 앉아 여왕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기만을 기다렸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주기는 잠시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오로지 대궐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여왕의 모습을 떠올리며 애타게 불렀지요. 처음에는 그런 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주기가 여왕을 연모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궐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아무리 주기를 쫓아버리고 애를 써도 주기의 몸은 땅에 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주기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라갔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벌겋게 충혈된 눈은 움푹 베었고 얼굴에 광대뼈가 붉어져 나왔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입으로는 끊임없이 여왕을 되뇌겼습니다. 여왕이시여, 선덕 여왕이시여. 다시 며칠이 지난 뒤 선덕 여왕은 영묘사에 분향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육중한 대궐문이 열리고 호위병에 둘러싸인 여왕의 어가가 나타났지요. 어가에 앉아 여전히 아름답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여왕의 모습을 본 주기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호위병을 뚫고 그녀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을 겹겹이 둘러싼 호위병들에게 금방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주기는 목 놓아 여왕의 이름을 부르며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왕의 행차는 잠시 중단되었지요. 여왕은 신하를 불러 어가가 멈춰선 연유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하던 신하는 여왕의 추궁에 어쩔 수 없이 주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여왕은 곧 주기를 데려오라고 명했지요. 주기는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여왕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여왕이건만
쥐기는 얼굴을 들어 여왕의 용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지요. 내가 쥐기라는 백성이냐? 부드럽고 인자한 여왕의 말에 쥐기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여왕은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정녕 사모하느냐? 쥐기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쥐기의 행색을 본 여왕의 가슴으로 한 줄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백성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무쳤기에 육신이 저토록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랐다는 것인지. 나를 생각해주는 너의 마음이 정말 갸륵하구나. 그러나 그 말뿐 여왕이 달리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여왕은 신하를 시켜 쥐기를 어가 뒤에 따르도록 명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여왕을 태운 어가는 다시 영묘사로 출발했지요. 쥐기도 묵묵히 어가 뒤를 따랐습니다. 영묘사에 도착한 여왕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분향을 올렸습니다. 쥐기는 밖에 있는 작은 목탑에 몸을 기대고 앉아 여왕이 법당 안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잠시 후 여왕이 분향을 끝내고 나왔을 때 쥐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지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가끔 떠올랐습니다. 여왕은 그런 쥐기의 모습을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보더니 팔목에서 황금 팔찌를 꺼내어 자고 있는 쥐기의 가슴 위에 살포시 놓았습니다. 그 모습은 한 나라의 여왕이라기보다 곤히 잠든 지아비를 깨우지 않으려는 여염집 안악내의 다정한 몸집 같았습니다. 여왕은 돌아서서 다시 어가에 올랐지요. 부신 햇살이 눈에 들어가기라도 한 것일까요? 일순 여왕의 눈동자가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어가에 탄 여왕은 무슨 생각에선지 취타수의 연주를 금하고 조용히 대굴로 돌아갈 것을 명했습니다. 쥐기가 달콤하고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여왕을 태운 어가는 호위병에 둘러싸여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여왕의 행차가 대굴로 돌아가고 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쥐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고 여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쥐기의 발치에 여왕이 벗어두고 간 황금 팔찌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쥐기는 그제서야 여왕이 대굴로 돌아간 것을 알았지요. 황금 팔찌를 주워 들고 쥐기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쥐기가 토해내는 오열은 듣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서러움이 맺혀 있었지요. 그건 사람의 울음이 아니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귀곡성 같았습니다. 마침내 쥐기의 가슴에 사무쳤던 여왕에 대한 그리움은 뜨거운 불길이 되어 온몸으로 번져갔지요. 가슴에서 일어난 불길은 두 팔을 태우고 두 다리를 태우고 결국 쥐기의 몸은 한 줌 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마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선덕여왕을 사랑한 쥐기의 육신은 열정으로 불이 타올라 영묘사의 작은 목탑마저 태워버렸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여왕은 작은 절을 지어 쥐기의 영혼이나마 위로하게 했다고 합니다. 3인 위덕
떡거머리 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30살, 40살이 넘었는데도 상투를 틀지 못하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외롭게 살아가는 총각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여 살아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착실하게 머슴살이를 한 결과 그럭저럭 장가들 미천을 마련해서는 그나마 글을 좀 읽을 줄 아는 여염집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까막눈인 것을 안타까워하여 서당에 보내어 글을 익히게 했답니다. 어린아이들과 서당에서 글을 배우라니 내 채통이 말이 아니군. 서방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글을 알아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훗날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열심히 글을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남편은 서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당 훈장은 30살이 넘어 자신에게 글을 배우러 온 나이든 제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했지요. 여느 꼬마들에게처럼 하늘천 따지부터 가르치는 것은 왠지 우스꽝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는 삶의 교훈이 될 만한 문구를 골라 하루에 너댓 자씩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 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훈장이 처음 가르쳐준 말이 바로 사민위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잘 익히도록 하게. 사민위덕, 석삼, 자물인, 할위, 덕자로서 3번 참으면 덕이 된다라는 뜻이네. 난생 처음 글을 배우게 된 남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처음 해보는 글 공부가 마냥 재미있고 행복했지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다가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남편은 사민위덕의 4글자를 머릿속에서 썼다가 지우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면 기름이나 양초로 불을 밝혔지요. 그런데 기름이나 양초 모두가 비싸고 귀해서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에서는 불을 켜고 지낼 수 없었기에 초저녁부터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대문을 두드렸는데 색시가 깊이 잠들었는지 문을 열어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남편은 버럭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이, 이놈의 대문짝을 발로 차서 부수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문득 낮에 서당에서 배운 사민위덕이라는 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훈장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고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구나. 3번을 참으면 큰 덕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한 거야? 남편은 마음을 추스리고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색시가 단잠에서 깰까봐 살금살금 걸어가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웬 중놈과 함께 이불을 덮은 채 단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날 서당에 보내는 이유가 있었어.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은 분을 사귀지 못해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방으로 돌아오는 동안 남편은 다시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요.
훈장 선생님이 3번까지 참으라고 했는데 나는 화를 못 참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남편은 담벼락 아래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는 동안 아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내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영리한 아내는 남편이 왜 그러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렸지요. 아내는 남편의 곁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와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은 사촌 동생이에요. 팔자가 사나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지요. 방안이 깜깜해서 아내와 같이 자는 스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마터면 살인을 저지를 뻔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했지요. 남편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 과연 글 공부가 좋긴 좋구나. 내가 오늘 3인 위덕이라는 말을 못 배웠더라면 큰 사고를 쳤을 텐데. 훈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을 참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그 뒤 남편은 더욱 열심히 글 공부를 하여 과거의 급제까지 했답니다. 3인 위덕, 이 4글자가 남편과 아내, 사촌 여동생 3사람을 살린 거지요. 상가 승무 노인탄. 숙종 임금님은 밤이 되면 몰래 내관 한 명을 데리고 궁궐을 빠져나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날도 임금님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서울 변두리의 어느 작은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어느 허름한 집 앞을 지나려는데 갑자기 담 너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야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임금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 집안의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상주가 노래를 하고 여승이 춤을 추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더욱이 그 옆에서는 늙은 영감이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무릎을 탁탁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말이지 애사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상주는 노래하고 하얀 고가를 뒤집어 쓴 여승은 너울너울 춤을 추는구나. 늙은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모양새가 너무나 이상스러워 임금님은 그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임금님은 울고 있는 영감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대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감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한숨만 크게 내쉬었습니다. 주인장, 나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그냥 갈 수 없구려. 임금님이 재차 다그쳐 묻자 영감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내 아들이고 고가를 뒤집어 쓰고 춤을 추는 쪽은 내 며느리지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 생일상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며느리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상을 차렸지 뭡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요. 아들은 내가 즐거우라고 노래를 하고 며느리는 춤을 추네요.
나 또한 아들과 며느리의 효심이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이리 눈물이 납니다. 어르신께서는 정말 효자 효부를 두셨군요. 궁궐로 돌아온 숙종 임금님은 즉시 그 집에 효자상을 내리고 아들이 별과에 응시하도록 방을 붙였습니다. 별과의 시제는 상가 승무 노인탄이라고 했습니다. 상주는 노래하고 중은 춤을 추고 노인은 탄식을 한다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괴상한 시제를 붙였으니 여기에 맞게 제대로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아차릴 방도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숙종 임금님은 효심 깊은 선비를 위해 별과까지 만들어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여 상을 주고 벼슬을 내려주기도 했지요. 그 선비 역시 당당히 정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평 없이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산 선비의 아내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사리가 된 기생. 옛날 낙양에 장청관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 18에 이미 문무를 모두 갖추었을 정도로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천관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18살 되던 해 4월, 장공자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렇지. 천하절경에 소주와 항주가 있었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항주의 서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룡 보검을 차고 시름을 달래줄 퉁소를 메고 여비를 챙긴 뒤 그는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올리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낮에는 달리고 밤에는 잠시 눈을 붙이면서 보름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서호에 도착했습니다. 서호에 뚝에 서 있자니 버들 강아지가 산들산들 날리고 호수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는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날이 어스름할 무렵 호숫가 근처에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찻집을 찾은 장공자가 마침 차를 주문하는데 맞은편 2층 방에서 처량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보려 했지만 날이 이미 저문 데다 방문 앞에 발이 반쯤 내려져 있어 구슬픈 노랫소리의 주인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의아해하자 찻집 주인이 말해 주었지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낙양 출신의 우미인이란 여인이지요. 뜻밖의 사고로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지내다가 설상가상으로 포주에게 잡혀 기생집인 저 연하원까지 팔려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미인이 손님을 받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포주에게 협박했다지 뭡니까? 술집 주인도 우미인 때문에 골칫게나 썩다가 결국은 사흘 안에 은 800냥을 가지고 오면 자유롭게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하늘 아래 혈연 단신인 그녀가 그만한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그 슬픔을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다 보니 저렇게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며 구슬피 노래만 부른답니다. 장공자는 그녀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일인 양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척은 아니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녀를 이 구렁텅에서 구해줘야 해.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는 맞은편 2층 방을 바라보며 애잔한 퉁소를 불었습니다. 이튿날 장공자는 비단 손수건에 은 50냥을 싸들고 찻집 주인의 안내를 받아 연화원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우미인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지요. 찻집 주인장도 의협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장공자의 호의를 충분히 이해해 연화원 포주를 만나 장공자를 위해 말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주라는 녀석도 돈이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인간인지라 번쩍이는 은을 보더니 단숨에 허락했습니다. 장공자는 우미인의 기방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지요. 마침 창가에 기대선 우미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뜬 걸로 보아 화를 내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장공자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애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소생은 낙양 사람인데 어제 항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낭자의 슬픈 노랫소리를 듣고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에 들은 낭자 신세도 무척 딱하더군요. 이렇게 고결하신 분이 저와 동양이시니 오늘은 낭자를 만나 뵙고 고향의 정도 나누고 또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함께 상의해 볼 겸 해서 찾아왔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미인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퉁소를 부신 분이 바로 공자셨습니까? 어제 저녁 낭자의 처량한 노랫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반주를 넣었습니다. 주제 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우미인의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아래층까지 내려와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공자님의 의협심에 탄복했습니다. 다만 소녀의 몸값이 만만치 않은 데다 화류계의 여자인데 어찌 이 일에 공자님을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본디 양갓집 교수였지만 그만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공자님 사랑을 받게 되니 제가 죽어 구천을 떠돈다 해도 절대로 공자님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장공자도 우미인의 말에 가슴이 더욱 미어졌지요. 제 마음 같아선 당장 낭자를 이곳에서 구해드리고 싶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돌아와 낭자를 이 고통에서 구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어쩜 가장 좋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그녀는 장공자를 2층 자기 방으로 청한 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둘은 사랑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포주가 그녀를 더 혹독하게 다룰까 걱정이 된 공자는 특별히 찻집 주인에게 두 사람의 정혼 사실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미인의 정혼 사실이 전해지자 연화원의 다른 기녀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포주도 감히 그녀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장공자가 떠난 뒤 우미인은 매일 창가에 기대 서서 그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러나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도 공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미인의 마음은 점점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홀로 촛불 앞에 앉아 있다가 공자와 헤어질 때의 장면이 떠올라 그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어렴풋이 꿈결에서 장공자가 그녀에게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본디 관리의 자제로 어찌 너 같은 기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미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이구나. 이 일이 있고 나서 식음을 전폐한 우미이는 날로 초췌해져 갔습니다. 결국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다른 기녀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미인을 청관의 며느리처럼 대해주던 연화원의 포주도 장공자가 그림조차 보이지 않자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장공자가 무엇 때문에 너 같은 것에 관심을 두겠어? 심심풀이로 데리고 논 것이 틀림없다니까. 이 말을 듣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던 우미이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얼마 있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막심한 손해를 본 포주는 꼴도 보기 싫다며 죽음을 들판에 내다 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지. 언젠간 장공자가 돌아와 우미인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말한다? 아휴, 나 참. 찻집 주인을 불러다가 상의해 볼 수밖에. 찻집 주인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미인은 살았어도 장청관댁 사람이고 그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스님을 모셔와 사흘 동안 불경을 읊어주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군요. 그리고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모셔두었다가 장공자가 오면 전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미인의 시체를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하던 찻집 주인은 유골 속에서 반짝이는 선홍색 사리를 발견했습니다. 찻집 주인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사리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호숫가로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개 자욱한 물 위로 우미인의 그림자가 나타나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찻집 주인은 놀라 허둥지둥 도망쳤지요. 한참 뒤 다시 고개를 돌려 호수를 쳐다보니 우미인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지. 안개 때문에 눈앞이 흐릿해졌을 뿐인데 괜히 놀랬어. 이 살이나 마저 씻어야겠다. 호숫가로 돌아오니 다시 물 위에 우미인의 그림자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사리를 물가로 가져가면 우미인의 형상이 물 위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물결 칠 때마다 우미인의 모습도 함께 천천히 움직였지요. 홀령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장공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틀림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소문이 만약 장공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여기로 달려올 거야. 그럼 이 부부도 서로 제외할 수 있겠지. 찻집 주인은 집으로 돌아온 뒤 물을 담은 대야에 사리를 담그고 그 앞에 큰 거울을 세웠습니다. 잠시 후 우미인의 자태가 어른거리면서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고 항주에서 일어난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기 위해 찾아든 남녀노소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미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한 공자가 뛰쳐나와 거울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낭자, 그간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날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그가 거울 속에 우미인을 끌어당기려는데 거울이 그만 쨍그랑하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리를 손에 받쳐든 장공자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뒤치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찻집 주인이 마당으로 달려나와 장공자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찻집 주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들은 장공자는 더욱 서름이 북받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항주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찻집 주인에게 감사를 표한 뒤 조심스레 우미인의 사리를 들고 청관이 보낸 신복들과 낙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공자는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장공자가 낙양에 도착한 뒤 어머니에게 먼저 우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우미인이 화루계에 몸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도저히 그 결혼을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결혼은 일륜지 대사란다. 그러니 절대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와 상의하여 결정하려무나. 장공자는 북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당장 떠났지만 어머니는 장공자 몰래 그보다 먼저 하인을 북경으로 보내 장공자가 북경으로 간다는 사실과 기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알렸습니다. 장공자가 도착하면 크게 꾸짖어 달라는 것도 함께 당부했지요. 부모님의 의중을 모른 채 북경에 도착한 장공자는 아버지의 감시 아래 억지로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주의 기이한 소문이 북경에도 전해졌지요. 장공자가 우미인이란 세 글자를 듣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심정으로 항주행을 고집하자 그의 아버지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신복 2명을 딸려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낙양으로 돌아온 장공자는 몰래 사리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탁자 위에 사리를 조심스럽게 놓고 향을 피워 제를 올렸습니다. 한창 제를 올리는 중에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눈을 떠보니 우미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연유인지 알고 싶어 아들의 방문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며칠 동안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방에 절세 미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여우 같은 것이 나타나 내 아들을 홀리는 게야. 그녀는 장공자에게 아버지가 중병이 들었으니 급히 북경으로 가서 병을 간호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아들 방에서 사리를 찾아 산상조각을 낸 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장공자는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돌아왔지만 결국 그가 들은 것이라곤 사리가 이미 산산조각이나 앞들에 묻혔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양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깨진 사리 조각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와락 쏟아졌지요. 오장육부가 갈갈이 찍히는 고통을 느낀 장공자는 순간 서리빨같이 날을 세운 청룡 보검을 꺼내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불을 뿜듯 터져나온 핏줄기가 사리를 적셨습니다. 이듬해 봄, 사리를 묻었던 곳에 부드러운 새싹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 새싹은 파릇파릇 잘 자라 4월이 되자 꽃봉오리를 피웠고 며칠 뒤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색 꽃잎에 붉은색이 투영되어 구슬처럼 맑은 분홍색 꽃망울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뒤 조정에서 어하원 규모를 확장하면서 전국에 신기하고 기이한 식물을 모아올 것을 하달했는데 장청과는 이 신기한 꽃을 바쳤습니다. 이 꽃이 마음에 쏙 든 황제가 꽃 이름을 물었습니다. 장청과는 대답 대신 그간 장공자와 우미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황제는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난 뒤 이 꽃을 우미인이라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미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